안녕하세요. 딜리버리 서비스팀 임준수. 네, 안녕하세요. 배차 시스템팀 송인태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배달 시스템을 다루고자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적용한 저희의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개발 환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경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도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왜 구축했는지, 그리고 이벤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어떻게 전달할지, 이벤트의 파이프라인과 이벤트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송인태 님이 발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왜 적용했을까요? 저희의 문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송인태 님이 속한 딜리버리 조직이 하는 일은 배달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을 했을 때부터 그 음식이 집 앞에 배달 오기까지의 중간 과정인 배달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저희는 배달 시스템을 만들었고, 처음에 이 시스템을 바란 것은 단순히 배달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들이 추가되고 배달 기능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배달 시스템의 복잡도는 점점 커져갔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알림이라는 기능도 저희의 이 배달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든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알림이란 기능은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했을 때처럼 배달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고객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이걸 배달 시스템에 녹였을 때는 배달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았기에 그리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적절한 시간을 안내해주고자 배달 시간이라는 기능도 추가되었고, 현재의 배달 상황을 파악하고자 진행 중인 배달 혹은 배달 지표 등을 뽑는 통계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늦었을 때 고객에게 쿠폰을 주는 기능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배달 시스템의 역할은 배달만 잘하는 거였지만, 이렇게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 우리 배달 시스템의 복잡도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이런 복잡도를 높이고자 저희는 배달과 배달이 아닌 기능들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능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알림, 통계 등의 기능이 배달과 엮어서 동작을 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을 파악하던 중 이런 관련 기능들이 배달과 강한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한 일관성을 가진다는 말은 배달이 변경되었을 때 관련 기능 또한 동시에 반영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을 때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어느 상황에 확인하더라도 항상 같이 만족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강한 일관성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달 관련 기능들은 강한 일관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시에 반영될 필요 없이 준실시간성으로 만족을 한다면 우리는 고객 경험을 해치지 않고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이 변경되었을 때 언젠가 관련 기능들이 반영되어도 되는 이런 관계를 결과적 일관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결과적 일관성을 이벤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벤트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행위를 말하는 정보인데요. 저희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배달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였고, 이렇게 이벤트 기반으로 연동하는 아키텍처를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정해서 다음과 같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점점 복잡해지던 배달 시스템을 배달과 배달이 아닌 기능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배달은 배달만 잘 수행하게,
그리고 배달의 변경 사항은 이벤트를 통해 전달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알림, 통계 등의 배달 관련 기능은 이 이벤트만을 수신해서 관련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꿔봤지만 이를 실제 구현을 해보려고 하니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행위에 대한 정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벤트에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벤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벤트의 구성 요소를 정해보고자 일단은 이벤트의 사전적 정의부터 접근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글은 네이버 사전에서 찾은 이벤트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사건, 일이라고 이벤트를 표현하고 있으며 일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의 구성 요소를 정하기에는 충분한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벤트의 개발적 정의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리팩토링 책의 저자 마틴 파울러가 정의한 이벤트의 정의입니다. 마틴 파울러는 도메인 이벤트에 대해서 도메인에 영향을 주는 관심 정보라고 도메인 이벤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상, 발생한 시간,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정보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배달의 변경 사항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메인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배달의 변경 사항을 잘 표현하자라는 목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벤트의 구성 요소를 뽑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뽑은 이벤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행동, 정보, 시간.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배달 이벤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볼 친구는 대상이라는 요소입니다. 배달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상은 어떤 배달이 변경되었는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표현할 때 식별자를 기반으로 표현을 하며 배달 이벤트에서는 배달이라는 정보가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 요소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란 것은 단순히 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도메인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벤트란 이미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걸 과거형으로 표현했으며 배달 이벤트에서는 배차되었다라는 정보가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행위와 관련된 값을 표현하는 정보입니다. 라이더라는 정보는 배차되었다라는 행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이더라는 값을 정보에 포함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행위에 관련된 정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 외의 정보 또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배달이 아닌 주문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희가 배달 이벤트를 보낸다 하더라도 소비처에는 그래서 배달이 어떤 주문과 엮여 있어? 라는 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비처들과 원활히 연동하기 위해서 배달 이벤트에 주문 식별자를 포함해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정보라는 속성에 들어갈 값을 정할 때에는 행위와 관련된 값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속성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란 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이 아니고 실제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려 했으며 우리는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서 도메인에서 실제 그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달 이벤트에서는 11시에 라는 정보가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이벤트 ID, 이벤트 타입, 데이터, 오커런스 데이트 타임 이 네 가지 필드를 사용해서 배달 이벤트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배달을 예시로 다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도메인 이벤트를 정의할 때
이벤트는 시스템의 행위를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배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더의 운행 시작 이벤트에서도 이를 표현할 수 있었고, 배달, 라이더 말고 그 외의 시스템도 이런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에서도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이벤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를 통해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도 해봤는데,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니 좋았던 점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마저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제일 좋았던 점은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더라도 배달 시스템에는 복잡도 변경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되면은 배달은 배달만 잘 수행하면 되고, 그 변경 사항을 이벤트를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이는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시스템의 변경 사항 없이 요구 사항은 배달 이벤트를 수신하면 되고 자신의 동작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는 배달 시스템 복잡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좋았던 점은 소비처와의 결합도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벤트에 식별자뿐만 아니라 행동, 정보, 시간 등 다양한 정보들을 넣어서 이벤트를 전달했습니다. 소비처는 이렇게 풍부한 정보를 받아서 배달의 변경 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있고, 이는 API 등을 통해서 배달 시스템에 다시 배달의 상세 정보를 물어볼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소비처와의 결합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도 저희는 좋은 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배달 정보를 배달에 일어난 사건을 상세하게 저장함으로써 언제 배달이 생성되고 누구에게 배차가 되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배달이 완료됐는지, 이런 도메인들의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분석에 또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들을 줄줄이 일단 말씀드렸지만, 사실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가 이벤트 데이터에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추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처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 추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처는 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발행처가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는 소비처의 비즈니스에 결합되게 되며, 소비처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발행처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처와의 결합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방지하고자 데이터 같은 걸 추가했을 경우 적어도 행위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의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이벤트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이 생성부터 완료 혹은 취소까지 일정한 비즈니스 순서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처 또한 이런 순서가 보장될 거라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다음은 저희가 겪었던 이벤트 순서가 꼬이는 경우였습니다. 실제 주문은 생성 이후 취소가 되었지만 이벤트가 취소 이후 생성이 왔던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문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면은 주문이 생성되었을 때 저희는 배달을 생성하고, 주문이 취소되었을 때 배달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실제 취소된 주문에 대해서 취소, 생성 순으로 이벤트가 왔을 시 우리는 주문 생성에 대해 배달 생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풍부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벤트를 전달할 때 순서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벤트 순서를 보장하고자 우리가 어떻게 이벤트를 전달할지, 이벤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송인태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인사드렸던 배차 시스템 팀 송인태입니다. 이어서 앞에서 정의한 이벤트를 순서로 보장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이게 발행했는지 이벤트 파이프라인 구축 경험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벤트를 발행하려면 메시지 브로커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 사내에서는 주로 SNS, SQS,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둘 중에 어떤 브로커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4가지 이유로 카프카를 선택했습니다. 순서 보장, 고성능 고가용성, 통합 도구, 전담팀 지원입니다.
이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 보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벤트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카프카는 토픽의 파티션별로 이벤트를 소비할 때 순서를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키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발행하면 키별로 이벤트의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시스템에서는 배달 번호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발행함으로써 배달별로 이벤트의 순서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성능 고가형성입니다. 실시간 많은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선 고성능 고가형성이 필요합니다. 카프카에서는 파티션 증설을 통한 처리량 증대, 메시지 배치 발행, 페이지 캐시 등을 이용하여 고성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를 클러스터로 관리해 줌으로써 한 대의 브로커의 이슈가 생겨도 다른 브로커에서 파티션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가형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 도구입니다. 카프카 생태계에서는 카프카 스트림즈, 카프카 커넥트와 같은 다양한 통합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개선이나 확장이 필요할 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카프카 커넥트와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확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담팀 지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카프카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우한형제들 사내에서는 카프카를 전담으로 관리해주는 카프카 팀이 있었습니다. 해당 팀에서는 브로커를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다양한 운영 도구들을 제공해줬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팀에서는 안정적으로 카프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배달 시스템에 카프카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끝인 줄 알았는데요. 카프카를 운영에 도입해 보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카프카가 고가형성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순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브로커의 EBS 볼륨의 이슈, 주키퍼와의 통신 이슈, 네트워크 이슈 등으로 이벤트 발행이 순단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벤트 발행이 실패하거나 제시도 처리를 하면서 이벤트의 순서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도메인의 상태와 이벤트 발행 결과가 불일치하게 되었고 이는 시스템의 장애로 확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트랜잭션을 활용하여 이벤트를 아웃박스 테이블에 적재하고 이후에 메시지 릴레이가 이벤트 발행을 보장해주는 기법입니다. 동작을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행해야 할 이벤트를 도메인 처리 트랜잭션과 묶어 아웃박스 테이블에 저장해줍니다. 이를 통해 도메인의 상태와 발행해야 할 이벤트 간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메시지 릴레이가 아웃박스 테이블에 저장된 이벤트를 순서대로 읽어 발행함으로써 이벤트의 순서와 발행을 보장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법이 이벤트 유실과 이벤트 순서 변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서비스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릴레이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메시지 릴레이를 구현하기 전에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저비용, 안전성, 그리고 처리량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메시지 릴레이를 직접 구현하진 않았고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DBGM을 메시지 릴레이로 사용했습니다. DBGM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감지하고 타 시스템에 전송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CDC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DBGM이 어떻게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켰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비용입니다. DBGM은 카프카 커넥트로 제공되고 있고 우한형제들 사내에서는 커넥트를 실행할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의 장표처럼 설정을 통해 커넥트를 등록하고 실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카프카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고 커넥트 지표를 거기에 추가함으로써
처리량이나 커넥트의 이상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알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메시지 릴레이를 DBGM으로 선택함으로써 직접 구현하거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DBGM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변경사항 시 발생하는 바이너리 로그를 순서대로 읽어 이벤트의 순서를 보장해 줍니다. 또한 토픽의 옵셋을 활용하여 이벤트 발행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카프카 순단이 발생하더라도 발행이 실패한 옵셋부터 읽어 재시도를 통해 발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리량입니다. 서비스가 커지면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벤트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DBGM도 자연스럽게 처리량을 증설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프카 커넥트를 쓰면 태스크 수를 조절하여 처리량을 증설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MySQL DBGM 커넥트는 태스크 수를 한 개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너리 로그를 순서대로 읽어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태스크 수를 한 개로 고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박스 테이블을 파티셔닝 처리했습니다. 우선 장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웃박스 테이블을 n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프로듀서가 이벤트 키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파티셔닝하여 적절한 아웃박스 테이블에 저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웃박스 테이블에 DBGM 커넥터를 붙여 이벤트를 발행함으로써 처리량을 증설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DBGM을 활용하여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이벤트 유실 없이 순서를 보장해주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벤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면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행하게 되고 이러한 이벤트들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벤트 유실이 없고 순서가 보장된 이벤트는 이벤트 스트림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 스트림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이벤트 스트림 기반으로 CQRS를 적용했습니다. 서비스가 작았을 때는 하나의 모델로 쿼리와 커맨드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비스가 커져가면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 읽기 또는 조회 기능의 인덱스를 잘못 설정하여 조회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모델로 쿼리와 커맨드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장애는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고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트 스트림 기반으로 쿼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기능을 쿼리 모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만약 쿼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커맨드 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장애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스트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슈 대응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해야 하거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카프카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 스트림을 기반으로 이벤트 스트림을 S3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S3에 저장했습니다. 이후에 AWS에서 제공해주는 글루와 아테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배달 데이터는 다른 팀에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전사 데이터 레이크에 연동함으로써 다른 팀도 배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스트림 기반으로 스트림즈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습니다.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배달과 라이더를 관측해야 할 니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 현재 배달과 라이더 수가 몇 명인지 집계해야 할 니즈가 있었고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다양한 기능에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배치를 실행하여 이러한 집계 처리를 했었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거나 실시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트 스트림 기반으로 스트림즈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이미 이벤트 파이프라인이 카프카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하여 이러한 집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에서는 스트림 간에 조인 상태 저장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집계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스트림즈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했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기능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시스템의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 이벤트를 행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기반의 이벤트는 순서가 중요했고 저희는 카프카와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을 이용하여 이벤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확장한 3가지 사례를 공유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의 경험이 모든 시스템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고민하시거나 카프카 기반으로 이벤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